끼리 나눠 먹은 거야. 그런 돈이 9조 몇천억이라고. 어? 그런 돈이 9조 몇천억이야.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낭비를 해? 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책정해? 박근혜 정부에서 돈 먹는 하마 저 장관 새끼들 걔네들도 똑같이 1억 5천씩 받아먹어. 어? 일 안하고 돈 받아 처먹는 총리 장관들이 세고 셌는데 일 열심히 하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한테 왜 돈 못 준다고 지랄이야. 그것도 니네가 만든 법대로 짠 예산안인데. 지랄 연병들이야 진짜. 자, 그 다음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개소리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자, 지금 정부와 이 종박 언론 새끼들의 장난질 요거 진실 알고 넘어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몰랐다. 언론 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진실을 알고 보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제가 아니다. 요거 알으신 분 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을 낭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손. 오케이. 널리 알려주세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세요. 자, 박재욱의 뉴스쇼 저거를 링크를 해가지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즘에 말이에요. 요즘에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그죠?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논쟁.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야당의 안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죠? 그 반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거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그러면서 소위 국회의원이 아무 짓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요거 누가 그러는 걸까요? 국회의원 늘리는 거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누굴까요? 박근혜 지지자들이에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국회의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니까 국회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신 분 있죠? 아니 그 많은 월급을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 계시다라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비는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혜택은 절반으로 줄이고 인원수를 늘리잖아.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숫자만 늘리겠다. 근데 그 얘기를 제대로 전달 안 하고 있는 거야.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등급.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쫓겨나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싸 삼관왕 아싸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요. 국회의원 연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연금 더 받아. 국회의원 연금 1인당 120만원인가 밖에 안 돼.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 출신 중에 소득이 어느 정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연금이야. 전두환이가 받는 대통령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노태우가 받는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박근혜가 이명박이 받는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 이명박이 나라 돈을 몇십 백조 원 이상을 헤쳐먹고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으로 경호 받으면서 퀴즈로 돌아다니고 있잖아.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만 얘기해? 국회의원 연금만 얘기하냐고. 그나마 국회의원 연금도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들은 다 안 받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왜 생겼냐.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대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뽑혔어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뽑혔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이제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국회를 그만뒀는데 자기 재산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택시기사를 했어. 전직 국회의원이 그 자기 재산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나와서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를 한 거야. 그걸 보고 야, 국회의원을 했는데 적어도 그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연금 얘기가 국회의원 연금 얘기가 나온 거야. 그게 다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기초수급 대상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였는데 그걸로 그렇게 개소리를 한 거야. 그걸로 국회의원 연금이 아깝다고 개지랄을 떨었던 거야. 어이없죠. 지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경호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봐봐. 그거 국회의원 연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요, 2008년에 문제가 돼갖고 바로 없앴나 그랬어. 실제로 국회의원 연금 얼마 받지도 않아. 장관 출신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면서 받아 처먹는 돈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서 국회의원 연금 얘기만 하면서 국회의원을 늘리면 안 된다고 지랄을 하죠. 자,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 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될까요?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 숫자를 왜 늘리자고 할까요? 그 부분 설명할게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역할을 알고 계세요? 원래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정부를 감시하는 거야.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일이야. 그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뭐야? 국정감사. 그런데 국정감사 하다가 뭔가 얘네들 좀 잘못이 발견됐다. 가령 국정원 해킹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밝혀지면 국정조사. 조사는 수사처럼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는 그런 조치라는 게 조사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일상적으로 행정부가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거야. 너 업무 처리한 결과 가져와봐. 그래서 그거를 서류 검토하고 제대로 집행이 됐나, 정부의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졌고 제대로 집행했나, 이걸 검사하는 게 국정감사야. 그리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국정조사이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특검이라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조사만 하는 단계야. 근데 특검은 뭐냐, 국정조사 해보니까 얘 심각하다, 이거 틀림없이 범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특검을 신청을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검이 기소까지 할 수 있어. 그게 특검 제도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물론 국회의원이 특검을 하는 거 아니야. 국회 야당에서 동의를 해서 특검 후보를 몇 명을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이 중에 특검을 골라라. 그래가지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야. 이게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국회 예산안, 행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해서 그 예산안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쓰는 건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지 미리 심사하고, 그 다음에 결산안을 감사하는 거야. 결산검사. 그 결산안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국정감사에 결산감사가 들어가. 그 국회 행정부가 돈을, 국민 세금을 어디다 얼마에 썼다,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요 내용을 결산으로 검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국회의 중요한 일이야. 세 번째가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입법권. 그래서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거죠, 법률. 뭐 이렇게 세법이라든가 형사법을 개정하거나 민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민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호주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게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의 예산과 결산,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쓴 계산서야. 그걸 검토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 밖에 행정부의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잘못하면 탄핵 소추하는 거. 탄핵 심판을 걸어서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하는 거.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 기능이야. 우리나라는
이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대통령 제도야. 독재 정부를 제외하고. 그래서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 어떻게 했어? 죄 없는 국민을 잡아 죽였잖아. 간첩이라고 거짓말로 누명 씌워갖고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회 해산해라, 국회 해산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자,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를 할 때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수박 겉핥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감사해야 될 기관은 너무 많은 거야. 기관은 너무 많은데 국회의원은 몇 명밖에 안 돼. 300명밖에 안 돼. 그 중에 여당은 안 하잖아. 야당 130명이 수백 개의 국가기관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리고 대신 혜택을 줄이자.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뭐 4억 4천인가 그렇대. 그 보좌진들까지. 그걸 절반으로 줄여서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그만큼 꼼꼼하게 국정을 감시하자.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리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국회의원들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1인당 들어가는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많을까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모자라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해서 한 488명 정도가 있어야 된대. 실제로 한 488명 정도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거야. 근데 현재 우리나라 3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야당이 지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해가 돼? 왜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거야. 지금 300명이니까 300명이 받는 돈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600명을 늘리면 같은 비용으로 국정감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반대하고 있는 거야. 왜? 지네 감시인이 늘어나는 거잖아. 국민의 감시 대표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맨날 떠드는 게 뭐냐? 국회 해산이야.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왜? 박근혜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박근혜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의원을 잡아가두거나 그랬던 것들이 독재자들이야. 이승만 박정희가 했던 일이 국회의원 잡아가두고 국회 해산하고 했던 짓이야. 그걸 지금 박근혜가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때 암살 맨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잖아. 반민특위 해산하라. 그러면서 시위하는 거. 그게 이승만의 부하들이 만든 그런 걸 관변 시위라 그랬어요. 이승만의 부하들이 그렇게 민주시민인 척하면서 반민특위 해산하라. 그러면서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 그걸 노리는 거야. 그 꼬붕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국회를 해산하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하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까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제대로 알고 찍었어요? 예? 제대로 알고 찍었냐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들의 전적도 잘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얘네들이 국회 활동 뭐 했는지 관심도 없고 국회 활동하면서 뭐 제대로 했는지 입법 활동을 뭘 했는지 국정감사 뭘 했는지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잖아. 관심도 없었잖아.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상임위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개나 소나 한 거야. 결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건 국민들의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여러분의 직원이에요.
사장이 그 직원한테 제대로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내쫓아야 되잖아. 그 일을 안 했던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국회라는 제도가 잘못인 것처럼 국회를 없애야 된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은 해도 돼. 국회의 특권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특혜를 줄여야 된다는 말은 동의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 말은 잘못이에요. 왜?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여러분의 세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이 수백조 원을 날려먹고 있는 거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얘기 나온 지역별 비례대표제가 뭐냐 하면, 가령 지금 영남에서 야당표가 한 27%에서 30%가 나와요. 27%에서 40%? 지금 저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난번 총선 때 그 당 지지율이 40%까지 나왔잖아. 야당 지지율이 야당 후보 지지율이 40%까지 나오고 48% 나온 데도 있어. 40%대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낮아도 27%, 경북도 27%야. 경상북도에서도 야당 지지율이 27%가 나와요. 그럼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냐 하면, 경상도에서 27%가 나오면 그 27%의 정당 지지를 받은 만큼 경상도의 야당 의원을 전국 비례대표를 뽑아주는 거야. 만약에 경상도의 비례대표가 10명이다. 그럼 27%를 받았으니까 3명을 야당 국회의원 몫으로 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산 경남 지역에 경성남도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10개다. 그러면 4명이 야당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상도에도 야당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처럼 마찬가지야.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표대로 의석수를 주는 거야. 그게 지역 비례대표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역 비례대표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지역 타파를 깨기 위한 그 과정적인 모습인 거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면 다 죽은 표야. 호남에서 여당을 지지해도 죽은 표고, 그런데 지역 비례대표 제도를 두면 그 죽은 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뭐냐 하면, 그 국회의원을 지역 대표로 뽑지 않고 각각 정당별로 후보를 내. 정당별로 후보를 딱 이제 순서대로 정해놓고 각 정당에다가 투표한 내용으로 전체 국회를 뽑아버리는 거야. 그걸 대선거구 제도라고 하죠. 선거구 제도를 각 지역별로 쪼개지 않고 전국 선거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독일식 비례대표제인데, 그럴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전체 국회를 다 구성하고 있으면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남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가령 뭐 이 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국회의원들이 나서 싸워줘야 되잖아. 자기 지역에 원전을 짓지 못하게 반대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전국 대표로만 뽑아버리면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역 대표 절반, 그 다음에 전국구 정당 대표 절반, 이렇게 가자.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 중에 국회의원 필요 없다,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런 무식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거야. 대안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 지역 대표가 240명 정도 돼요. 250명이 안 돼. 지역 대표가 250명이면 그 250명의 전국 대표를 뽑자. 그래서 250명은 오로지 정당 투표로만 뽑자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500명이 되고 월급은 절반으로,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절반으로 나눠서 500명을 꾸리자.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돼요? 지금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하는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지역 문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령 지역에 도로 내고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원자력발전소, 이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국가기관산업이잖아. 가령 철도 놓기, 이런 거는 국가기관산업이야. 국가기관산업은 이거는 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예산, 국가기관산업에 관계된 것들은 지역 대표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슨 동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까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건 잘못이야. 근데 국가 예산을 가지고 큰 플랜을 짤 때, 여러 지역에 겹쳐진 큰 계획을 세울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가령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엔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데 이거는 의정부에서 도봉구, 노원구 여러 구를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야. 그런데 이게 또 몇 조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물론 지역에 무슨 뭐 표지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각자 신경을 써서 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골고루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역 대표들이 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건설과 관계된 그런 대형 예산이 다 거의 영남으로만 간 거야. 이제까지 예산 편성이 영남 지역으로만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중에 건설 관련 예산은 거의 뭐 60% 이상이 영남으로만 갔어. 그게 왜 그랬냐면 영남이 주로 영남 사람들이 여당을 맡고 그래서 영남에다가 드립다 쏟아부은 거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영남 지역에 가서 보면요. 길이 대부분 새로 난 길이야. 아스팔트도 시커매. 차는 별로 안 다녀도 길이 엄청 많아. 그게 국가 예산을 그렇게 그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몽땅 지네 동네로 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문제지. 근데 호남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아직도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이게 그 88고속도로 같은 거, 88고속도로나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 가관이야. 지금 88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장한다고 그래도 아직도 왕복 1차선이야. 사고 한번 나버리면 그냥 그 도로 무산이 돼버려. 가운데 도로 그 중앙 분리대가 플라스틱 봉오리야. 근데 그 플라스틱 봉오리가 다 깨져 있어갖고 어떤 사람이 2차선인 줄 알고 막 가다가 맞아 죽고 막 그래.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 그래. 88고속도로를. 이런 게 바로 잘못된 예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호남선하고 경부선이란 철도가 있었어. 그러면 이 호남선과 경부선이란 철도를 산업철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양쪽 그 두 개의 철도를 연결하는 가로도로망을 만들었어야 돼. 그게 이미 선진국에서 한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모범답을 준 거야. 그런데 박정희가 그 모범답을 갖다 버리고 이미 경부선 철도가 있는데 철도를 죽이고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거야.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S자형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 돈이었으면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복선, 왕복철도로 만들고 양쪽 주요 도로를 동서로 연결해서 각 도시를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지네 고향에 쏟아부은 거야. 그러니까 경북에서 무조건 박근혜 편이 나오는 거야. 받아먹은 게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야. 예산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똑바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똑바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거야. 개나 소를 뽑아놓고 개나 소라고 욕을 해. 결국 국회의원은요. 자, 어느 회사의 직원이 개판이야.
그럼 누가 문제냐? 뽑은 사장이 잘못인 거야. 우리 국민들이 일할 만한 국회의원을 스스로 뽑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게 안 되고 막 그 뭐라 그러나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막 뽑았잖아. 아니면 악수 한번 해봤다, 밥 한번 얻어먹었다 이런 걸로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돈을 쓰고 국회의원이 되잖아. 반드시 두세 배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요. 그래서 밥 사는 사람, 돈 뿌리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야. 또 국회의원 후보 중에 과거에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 한마디로 뇌물을 받은 놈이 있다, 절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야. 뇌물 받아서 감옥 갔다 온 새끼들은요, 절대로 그 돈 문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던 놈들한테 공천 주면 안 되는 거야. 공천을 정당은 주면 안 되고 국민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야. 도둑놈한테 곡감 맡겨? 똑같은 짓이라고. 뇌물 받았던 새끼는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김무성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그러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나는 국민 공천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김무성이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그 지역에서 당을 다 떠나서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인단을 뽑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는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정당 지지자별로 사실 야당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야당 후보를 뽑는 거야.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냐면 사전 선거 제도처럼 국회의원 후보를 먼저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그 선거인단이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후보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야. 그런데 망치 부인이 주장했던 국민 공천 제도는 그게 아니야. 망치 부인이 주장한 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지지자들끼리 뽑고 야당은 야당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특히 우리 야당의 문제는 뭐냐면 정당 지지자들별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잖아. 야당의 문제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당은 후보가 하나인데 야당 후보가 두세 명이야. 그래서 표를 갈라먹어서 여당 지지자 한 35%에서 많아야 40%야. 그런데 매번 야당 지지율은 65%에서 70%인데 매번 두세 명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여당이 뽑힌 거야. 그래서 야당의 후보들이 다 모여서, 야당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야당 후보를 뽑자. 그러면 이 후보가 1대1로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표가 그만큼 방지된다는 거지. 그게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국민공천제도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후보를 공천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했냐?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야당에서 안철수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 민주당은 공천제도가 잘못됐다. 공천권을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했어. 김한길도 그랬어. 공천권을 당원에게, 공천권을 지역 국민에게, 그거 주장했어 둘이. 그리고 지금 둘이 반대하는 거야. 국민공천제도를. 웃기는 거죠. 국민공천제도라는 게 뭐냐면 야당 후보를 그 지역 야당 지지자들의 의견대로 뽑겠다는 거야.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지네들이 공천 못 받잖아. 자기네들이 공천 못 받을까봐 그걸 야당 안에서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비겁한 놈들이죠. 그런 인기 투표식 공천제도를 반대한다. 한마디로 지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네들이 공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부의 역관계를 이용해서 협박하고 고집 피워가지고 분당한다는 분당 협박으로 공천 받아야 되는데, 국민 경선제도라면 지네가 공천 못 받을까봐 두려운 애들이 반대하는 거야. 국민 공천제도를 야당에서 반대한 새끼들은 지네가 국민 공천제도로 했을 때 공천 못 받을까봐 두려운 놈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여당은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고 해봤자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걔네는 시체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후보를 어떻게 뽑든 걔는 관심이 없는 거야. 무조건 1번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걔네는 이제 시체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사전에 분위기나 띄우는 거야. 제일 필요한 건 야당이야.
야당이 야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사전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야당 안에서 인기 없는 놈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그건 야당의 잘못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써봅시다.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에 관계돼서 요구해야 될 내용은 뭐다? 받아 적어. 국회의원의 특혜는 절반으로, 의원 수는 2배로. 뭐요? 받아 적어. 국회의원의 특혜는 절반으로, 의원 수는 2배로. 지금의 의원 수가 300명인데 500명으로 늘리고 돈을 절반으로 주면 국민 예산은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거야. 그죠? 특혜는 절반으로, 의원 수는 2배로. 아니 뭘 내가 선동을 했어. 네 마음에 흔들려 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니. 자, 다시 뭐라고요? 특혜는 절반으로, 의원 수는 2배로. 그게 맞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리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특혜는 절반으로 줄이고 의원 수는 2배로 늘려서 좀 더 꼼꼼한 국정감사를 하자. 그게 옳은 방향이야.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좀 어렵죠? 자, 솔직하게, 솔직하게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제 방송을 다시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제 방송을 이 부분을 꼭 찾아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또 몇 가지 하고 갈게요. 우리 정부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를 5년 단임제로 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5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정말 발전시켜 놓은 걸 이명박 5년으로 싹 말아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는 2년 반 만에 이명박만큼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야. 근데 이 5년 단임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명박처럼 다 해먹고 튀는 거야. 먹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먹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야. 다른 나라는 4년 중임제야. 4년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정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총 임기를 8년까지, 잘한 대통령은 8년까지, 못한 대통령은 4년에 자를 수 있는 제도. 그게 4년 중임제예요.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앞에 4년 동안은 뒤에 재선이 되기 위해서 국민 눈치를 본다는 거야. 국민 눈치를 보고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처럼 5년 단임제면 이명박같이 하는 거야. 이명박처럼 그냥 말아먹고 5년 임기 꼭 채워서 먹튀를 했을 때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대통령 제도에서는 옳다. 그래야 우리가 봐서 얘가 박근혜가 난동이잖아. 난리도 아니야. 그럼 4년 만에 우리가 선거를 해서 바꿔칠 수가 있다는 거야. 박근혜 임기가 5년이면 앞으로도 2년 반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건데 4년 중임제면 4년째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고 그때 박근혜 자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옳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문제야. 사법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행정부에서 박근혜가 판사들을 막 데려다가 지네 행정부에 갖다 써.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수하가 되는 거야. 부하가. 그런데 원래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원래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높아야 돼. 절대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오로지 양심과 법에 따라 똑바로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가 대법원 판사들 또는 사법부 판사들 막 갖다가 지가 갖다 써.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나라꼴이 개판이 되는 거야. 사법부가 기강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무너졌어.
이거 막아야 돼. 사법부는 행정부로 못 가도록, 사법부에서는 행정부로 갈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행정부에서 사법부 출신 판사나 판사들을 데려다가 행정부 기관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오로지 판사 출신은 대통령만 될 수 있게. 대통령은 가능해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도 나머지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는 구성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가 돼. 그리고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추천해야 돼. 선거해야 돼.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선거를 해야 사법부만의 독립성이 유지가 돼. 지금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게 입법부에서 셋, 행정부에서 셋, 사법부에서 셋을 추천한단 말이야. 근데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대법원을 추천하면서 개새끼들 갖다 쏟아 부어 놓으면, 그리고 한 당이 지금처럼 행정부 입법부를 다 잡고 있으면, 지금 대법원 9명이, 대법원 9명 중에 6명이 박근혜 꼬봉들이야. 사법부가 개판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법원 9명을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 9명을 구성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어렵죠?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잖아요. 입법부가 국회야.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 행정부는 누구야?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실제로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야. 사법부는 뭐냐?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그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정부는 각각 독립적이어야 하고 각각 상호 견제해야 돼. 상호 견제라는 말이 뭐냐? 행정부의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행정부에서 범죄자라고 잡아놓은 사람들이 정말로 범죄자인지 사법부가 똑바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박근혜 뜻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오늘 재미없죠? 오늘 이게 소위 정치 교과서야. 정치 교과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그냥 후루룩 핥으려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짧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얘기다. 잘 어렵다. 다시 들으세요. 지금은 박근혜가 지가 왕인 줄 알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왕정제도가 아니에요. 박근혜에게 모든 권력을 준 적이 없어.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권 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즉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이 각각 권력을 나누어 갖고 그 나눠준 이유가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장들이 수억 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놈들이야. 근데 그 놈들이 제대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걔네들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갈게요. 원자력 발전소 얘기. 뭐, 더운 여름에 재미없죠. 그치? 어제는 막 갑자기 갑툭튀 현대사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막 정치 교과서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죠. 더운데 막 짜증나지. 미안해. 그래도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 아줌마는 여기서 이런 방송을 하냐. 제가 하던 일이 뭐였냐면, 원래는 이제 재수생학원에서 역사, 국사하고 세계사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 그러다가 이게 그런 이제 작은 학원의 종합반들은 겨울에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학원으로 옮긴 거야. 근데 중고등학교 학원으로 옮기던 얼마 안 돼가지고 수능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학력고사였는데. 그러면서 수학 능력 시험이 되면 교차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 탐구 과목이 막 섞여서 나올 수 있다라는 헛소문이 돌았어. 그래갖고 각각의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우리나라의 사회 탐구 과목을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중고등학교는 사실 사탐 내용이 다 섞여 있거든. 한 사람이 가르치니까 과목별로 쪼개져 있지만 사회탐구 중고등부 강사는 하나 다 알아야 돼. 모든 과목을. 그래서 내가 12과목을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애들 가외를 하고 쭉 있었는데 이 사회교과서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좋은 사회교과서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면 정말 나라 정치가 지금하고 많이 달라질 텐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는 뭐 그렇게 교수처럼 뭐 학자처럼 알 필요는 없다.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만 제 녹화했어요. 지금 녹화 끊고 다시 가고 있어요.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만 국민이 알아도 된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 경제, 역사, 윤리, 또 이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내용만이라도 같이 좀 알려주자. 그 사실은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수업이 너무나 세세하고 과목별로 그리고 너무나 시험을 볼 때 너무 형편없는 부분을 물어봐. 그래서 맥을 못 잡아. 사회 과목의 맥을 못 잡고 국민들이 그래서 사회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뒤통수 치고 등쳐먹으면 그냥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서 망치 부인이 방송하는 이유는 온 국민이 적어도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를 한번 후루룩 본 듯한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사기당하지 않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내가 사회현상하고 교과서 내용을 섞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급해갖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루해도 좀 참아봐. 또 이때 졸고 있지? 눈 따! 원자력 발전소 얘기할게요. 자,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요즘에 동해안에 뭐 영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삼척으로 할 거냐.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자, 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그 얘기를 점검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그 전력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이 몇 프로다? 30%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전력 중에 원전에서 생산하는 거는 30%가 안 돼요. 그럼 70% 이상은 뭘로 하냐? 그 화력이 제일 많아. 화력이 절반 이상이야. 50% 이상이 화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기타 방법이 합쳐서 이제 70% 가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건 얼마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전력, 우리는 전력을 전부 다 우리 국민이 쓰는 줄 알잖아.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 생산되는 전력 중에 우리 국민의 가구당 쓰는 전력은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13%밖에 안 돼요. 우리 각 집집마다 에어컨 틀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협박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막 찬물 끼얹으면서 우리 에어컨 안 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각 가정에서 쓰는 거는 13%밖에 안 돼. 87%는 산업용으로 써. 자, 그럼 산업이 중요하지. 자, 그러면 87%의 전기 중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을 위한 전기는 얼마나 갔을까요? 30%밖에 안 써요. 30%가 안 돼. 32%? 우리 국민을 위한 산업으로 쓰는 건 30%밖에 안 돼. 52%는 뭘 왜 쓰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2%는 철강, 수출용이야. 정유, 이것도 수출용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철강 회사도 필요하고 정유 회사도 필요하지. 세금 많이 낼까요? 얘는 전기요금도 할인받아. 세금도 할인받고 전기요금도 할인받아. 그러면 철강 회사나 정유 회사에서 일자리가 많을까요?
요즘은 다 기계화돼서 철강이나 정유가 일자리도 만들질 않아. 일자리도 만들질 않아. 그래서 실제로 철강 정유 같은 회사에서 52%의 전력을 쓰고 전부 다 수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전력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원전을 왜 짓는 거냐고. 원전을 왜 지어야 돼? 누굴 위해서 원전을 짓는 거야? 결국 대기업을 위해서. 철강이나 정유회사 같은, 특히 일본에서 정유회사를 우리나라에 짓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산업 전기요금이 싸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일본의 전기회사가 와서, 아니 정유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원전을 짓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는 별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왜 그런 대기업한테 전기요금을 깎아주냐고. 걔네들한테 제값만 받아도 우리 국민은 공짜로 전기 쓸 수 있어. 생산되는 전기량이 많기 때문에. 더 웃긴 건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진 원전이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왜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냐? 원전을 건설하는데 또 커미션 주고받잖아. 원전 짓는데 몇 조 원 걸리거든. 원전을 짓는데 36조 원인가 들어. 36조 원짜리 공사를 해야 받아먹는, 중간에 헤쳐먹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원전을 짓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원전을 지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송전탑이 생겨. 송전탑이 뭐냐? 여러분 가끔 산에 가서 보면 거대한 무슨 철탑 세워놨잖아. 그리고 두꺼운 선들 지나가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발암물질 지대야. 그 원전에서, 여러분 그 사진 봤어요? 그 철탑 옆에서 형광등을 그냥 손으로 들고 있으면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전자파 때문에. 그 전자파가 주변의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농민들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송전탑은 나쁜 거야. 원전은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지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은 이 원자력 발전이 왜 되게 경제적이라 그러잖아. 그거 개소리예요. 짓는데 36조 원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지은 그 원전에서 우라늄이라는 건 굉장히 값싼 연료래. 화력 에너지에 비해서 석유나 무슨 석탄에 비해서 싼 거야. 소량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근데 얘 문제는 뭐냐? 그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만큼 잠깐 써. 문제는 뭐냐? 잠깐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그 뒤는 폐연료가 돼.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얘는 계속 열을 내. 초당 2000도 이상의 열을 계속 발생시켜. 그래서 이 폐연료를 계속 냉각수로 식혀줘야 되는 거야. 계속 냉각수를 식혀줘야 되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쓰나미가 몰려와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계를 망가뜨린 거야. 그래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자 단 몇 분 만에 그 폐연료의 그 열기가 돔을 녹여버린 거야. 방사능을 막고 있는 돔을 녹여버린 거야.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원전 사태야. 이명박이 우리나라 원전은 다르다는데 그것도 또 뻥이야. 우리나라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11개가 일본의 후쿠시마랑 똑같은 방식이야. 냉각수가 없으면 원전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전 옆에 안 가봤죠? 여름에 원전 옆에 가봐 난리나. 왜? 그 원전에서 그 핵연료를 식힌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바깥으로 나온다니까? 끓는 물이 바깥으로 나와. 엄청 후끈후끈해요. 그게 뭐냐? 생각해. 순간 2000도로 올라가는 그걸 계속 식혀야 되는 거야.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 식히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원전을 짓는데 그 바닷가에 공장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원전을 송전탑을 끌어가지고 도시로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전은 우리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국민에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원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썼던 나라가 프랑스하고 미국이었대. 그런데 프랑스하고 미국에서는 미국도 둘 다 더 이상 원전을 짓지 말자.
더 이상 원전을 짓지 말고, 더 이상 원전을 짓지 말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모순이야? 뭐가 모순이야? 모순의 뜻은 알아? 뭐가 모순이야? 너 모순의 뜻은 알아? 모순이 뭔지도 모르면서 모순. 예. 네. 자연 에너지 개발이 쉽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23%일 때 독일에서 자연 에너지로 19%를 생산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미 19%를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랑 풍력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원전 생산량하고 독일의 자연 에너지하고 양이 비슷해. 19%하고 23%야. 독일은 지금 계속 자연 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서 곧 30%를 능가하겠다는 걸 목표로 싸우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잘못이야. 우리나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수십조 원을 썼어요. 10조 원인가 들어갔어. 그래서 대체 에너지 개발을 계속 확장시킨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11%까지인가가 목표로 해서 가고 있었어. 누가 말아먹었을까?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대체 에너지 모든 예산을 삭감해버렸어. 그래서 대체 에너지 11%를 목표로 가고 있다가 다 망해버린 거야. 대체 에너지 개발이 말이 쉽나? 김대중 노무현 때는 가능했어요. 그 개발로 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이명박이 싹 없애버린 거야.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독일의 산업이 우리보다 발달했어. 그 독일에선 이미 대체 에너지로 19%, 20% 가까이 쓰고 있다고.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라인강의 기적을 따라한 한강의 기적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또 이 우라늄이 값싼 원료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 원전 한번 지으면 폐로가 어려워. 원전 하나를 폐쇄하는데 지금 만드는데 36조 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전 하나를 폐쇄하는데 수천조가 들어간다는 거야. 왜? 그게 전부 방사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방사능 덩어리를 분해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재 원전은 지어놓은 거를 왜 계속 재가동했냐 하면 폐로 방법이 없어서. 원자로가 한번 가동된 다음에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멈추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물 부으면서 유지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옛날에 50년대인가 60년대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 그 원자로를 만들었대. 그걸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억이었나 그랬대요. 100억짜리 원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돌고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폐로 방법이 없어서. 안전한 폐쇄 방법이 없어서 지금도 돌고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왔을 뿐인데 100조 원으로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는 답이 없대. 그게 원전 얘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지역민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산을 망치는 거고 국민 전체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원전 퇴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탈리아가 전기요금이 되게 비싼 나라래요. 전기요금이 되게 비싸고 내가 이제 이탈리아의 여러 마을을 돌아봤는데 여러 도시를 돌아봤는데 밤이 되면 가로등을 되게 조금만 켜더라고. 우리처럼 막 유럽에는 네온 사인이 없어. 유럽에는 네온 사인이 없더라고. 그리고 뭐 불이 크리스마스 때인데도 불을 그렇게 오래 환하게 켜두질 않아. 그리고 이렇게 건물에 무슨 조그만 등 몇 개 다루는 그런 수준이야. 물어보니까 전기요금이 비싸서 그렇대.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국민투표를 했다는 거야. 우리도 원전을 짓자. 프랑스에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우리가 사다 쓰니까 되게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원전을 지어서 전기를 싼 값에 쓰자라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차라리 비싼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안전한 전기가 좋다. 그래서 원전에 반대를 했대. 국민투표로.
그게 이탈리아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 사실 우리는 원전이 위험한지 몰랐어. 원전 박물관 가봤어요? 원전 박물관에 가보면, 원전 홍보센터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원전을 가르쳐. 우리만 등신이었던 거야. 우리만 등신이었던 거야. 우리는 몰랐잖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기 전에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한 거 우리 아무도 몰랐어. 예. 원자력 발전이 위험한 걸 우리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후쿠시마 때 많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덕하고 삼척, 포항 이런 데에서 원전을 지켰다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더만. 일본은요,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우리나라 원전 옆에 몇만이 살아? 5만인가가 산대. 원전으로부터 2km인가 몇 킬로 안에? 20km인가? 한마디로 이제 원전에 사고가 나면 그 후쿠시마처럼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게 몇십만이 살고 있대, 우리나라는.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로 그 피폭된 주민이 몇 명인지 알아요? 3,500명인가 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 일본은 원전 근처에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안 산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본은 안전 조치가 굉장히 규칙화된 나라라서 그 원전 근처에 살았던 주민 전체 숫자가 3,500명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는 그냥 원전 옆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원전에 대한 안전 지도도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전만 때려 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왜 부산에서 고리 1호기인가? 예. 월성 1호기인가 고리 1호기인가 왜 원전 하나를 폐쇄하기로 했잖아. 그게 왜 그랬어? 근처에 사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원전에 사고 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고리 원전을 폐쇄시키기로 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원전을 짓겠다는 거야. 그 동네 사람은 죽어도 되나 보지? 부산 고리 원전 주변 사람은 죽으면 안 되고 뭐 영덕이나 삼척에는 지어서 죽어도 되나 봐? 그래서 지금 동해안의 여러 도시들이 원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하지만 그동안 못 다뤘던 중요하지만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로 오늘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한 내용이 있나요? 나도 뭐 가르친 지 좀 몇 년 돼가지고 많이 잊어버렸어. 혹시 내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원전 입지 조건, 전력 생산 집중화 지역, 중국 겨냥 등 산업단지 집중 지역, 고압 송전선 필요, 피폭과 고압 선로 인근의 암 발생, 후손에게 질병을 주는 것이다. 와, 이 요점 정리 굉장히 잘하셨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전의 입지 조건은 전력 생산 집중화 지역, 즉 동쪽에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 등을 겨냥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 중심에 있잖아. 그러면 서울 수도권으로 이 원전을 전력을 가져오려면 고압 송전선로, 한마디로 이 두꺼운 전선으로 어마어마한 전선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피폭과 고압선로 인근의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병을 물려주는 끔찍한 제도이니까 원전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봐,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똘똘해.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네. 네. 오늘 방송이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했어요? 오늘 방송 내용이 막 우왕좌왕하고 되게 어수선하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응? 오늘 방송이 좀 어려웠어요?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뭐냐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하는가? 예. 그 다음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대법원을
독립시키는 문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의 특조위 과연 예산 낭비인가, 그 얘기를 지금 짧게 했더니 어떤 건빵이 방송이 산만하대. 이해가 잘 안 된대. 자, 잠깐만. 이게 이제 이 친구는 누구냐면, 망치야, 너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 너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늘 얘는 반말로 꼭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내 설명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오늘. 오늘 방송이 너무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이 방송이 쉬웠던 거고, 정리가 된 거고,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어. 그죠? 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어려웠다, 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너무 많았고, 어려웠다는 사람 손. 괜찮아, 손 들어도 돼요. 오늘 우리 방송, 오늘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어려웠다, 손. 괜찮아, 손 들어도 돼. 이거 봐. 어려웠던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실은 지금 1시간 반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았어. 사실은 이게요, 각 분야별로, 이거 몇 년씩 강의해야 될 내용이야. 몇 년씩 강의해야 될 내용을 1시간 반에, 1시간 반 동안에 싹 섞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알아듣는 여러분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알아듣는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전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이상한가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 방송을 오래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우리 방송을 오래 들었던 사람은 내가 맨날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해. 근데 오늘 처음 온 사람,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방송이 굉장히 유익했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 처음 왔는데, 오늘 방송으로 많은 새로운 사실 알았고, 되게 유익했다는 사람 손? 오늘 처음에 와봤는데, 오늘 방송이 매우 유익했다. 그런 사람 손? 팬이 무슨 처음 온 척하고 그래. 어디 처음 왔는데 오늘 방송이 매우 유익했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행입니다. 오늘 이 정도는 우리 국민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되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고 여러 곳에서 사인이 있는데 매번 우리가 무슨 그날 닥쳐오는 성완종, 메르스, 누구야, 피부과, 곰팡이가 걔 누구였지? 무슨 피부질환 있잖아, 왜. 걔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황교안, 두드레기. 황두드레기? 자꾸 사고를 치니까, 이제 이런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문제인데, 다루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아니고 두드레기? 사실 국민의 곰팡이지 뭐! 정부의 곰팡이야! 번질수록 나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늘 정치 권력은 뭘 쏜다? 속보를 쏴. 끊임없이 속보가 올라와. 그리고 굉장히 뉴스가 자극적이야. 그죠? 굉장히 뉴스가 자극적이고 끊임없이 속보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막 뉴스를 읽다 보면 어제 뉴스가 기억이 안 나. 그런 적 많죠? 우리 방송 듣기 전에 뉴스를 본다고 봤는데 특히 네이버 메인 같은 데 올라오는 뉴스들 꼬박꼬박 봤는데 어제 본 뉴스가 기억이 안 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미디어의 역할이야. 소위 친정부, 친권력, 친재벌 언론들이 재벌의 지시에 따라 국민들한테 중요한 걸 못 보게 계속해서 눈가림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의 결정적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네들은 눈가림을 해요.
그걸 위해서 막 속보를 터뜨리는 거야. 근데 사실 중요한 뉴스가 아니야. 중요한 뉴스가 아닌 걸 자꾸만 터뜨려가지고 국민을 정신없이 만드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가령 도둑질을, 소매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사고를 쳐. 저쪽에서 사고를 쳐서 그쪽 보고 있으면 여기서 소매치기 해가는 거야. 그게 걔네들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뉴스로 막 쓸데없는 걸 뿌려놓고 그걸 보고 있는 동안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재벌 언론들이 하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은 언론이 갖고 있다. 언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력이 언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권력들이, 이 권력이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권력이 그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두고두고 오래 헤쳐먹잖아. 두고두고 오래 헤쳐먹기 위해서 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국민의 눈을, 그걸 내가 이제까지 매번 주장해왔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장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잖아.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딱 이제 외국인 학자가, 외국인 작가가 이렇게 머리 딱 밀고, 다른 색깔 눈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였잖아. 되게 고급져 보였잖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쪽이 조금 고급져 보여서 그렇지 내용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재벌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재벌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재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미디어 방송업체들이 끊임없이 재벌을 미화해. 재벌을 미화하는 드라마, 재벌을 미화하는, 특히나 이제 아줌마들 속여 먹으려고 드라마 속 재벌들은 다 멋있어. 실제 재벌들은 어떤데? 자기 아들 때렸다고 웨이터들 데려다가 파묻고 막 폭행하다가 감옥 가고, 탈세하고, 돈 횡령하고, 돈 외부로 빼돌리다가 잡혀 들어가서 구속되고 그런 거잖아. 진짜 재벌들은 그러고 있잖아. 뭐 땅콩을 까줬네 안 까줬네 개 지랄 떨면서 비행기를 돌렸다가 국제 망신이 되거나 실제 재벌의 모습은 그래. 그런데 드라마 속의 재벌들은 전부 다 너무 멋있게 나와.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언론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재벌을 미화하는 거야. 재벌을 미화하면서 재벌에게 지배당한 재벌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다 나쁜 거냐? 대기업 그거 우리 국민이 키워준 거예요. 국민 저축한 걸로 다 그놈들이 특혜 대출 받아갖고 지금의 삼성, LG, 현대 전부 국민의 돈으로 성장한 새끼들이야. 걔네들이 우리를 주인님으로 섬겨야 되는 씨발놈들인데 지금 이것들이 국민을 종으로 여겨. 그럼 옛날에 왜 우리 돈을 걔네들한테 투자해줬냐? 이유가 뭐냐? 대기업은 많은 하청업체를 두고 많은 하청업체에서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의 일자리를 만드는 존재로서 대기업이 인정받았던 거야. 그래서 대기업의 용도는 단 하나야. 일자리 창출. 그런데 지금 이 대기업이 90년대 중반 이후 일자리 창출을 안 해. 노동자들을 막 잘라내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번에 박근혜가 또 개뻥을 쳤어.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알고 보니까 뭐야? 다 인턴이야. 씨발. 인턴 20만 만들면 뭐하냐고. 3개월 30만 원씩 받고 일해서 그게 무슨 일자리냐고. 씨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면 정규직 일자리. 적어도 최저임금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개빵을 치고 있어.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야, 지랄. 요즘에 인턴들한테 얘기 들어봐요. 30만원 받고 정규직 직원이랑 똑같이 일하고 30만원 받는 게 인턴이야.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또 개뻥질이야. 이게 결국은 이런 정부. 자, 박근혜가 그런 걸 만들어줬어.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 재벌들이 좋아해. 왜? 재벌들은 인턴 20만 개가 생기면
그만큼 20만 명의 노동자 임금을 안 줘도 되잖아. 재벌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쳐죽으려는 새끼들이죠. 경차를 사면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줬어 이제까지. 취득세를. 그런데 박근혜가 없앤대. 자, 물론 국정원 직원이 이상하게 산 그 마티즈가 있어. 그러나 대부분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 서민들이 경차를 샀는데 그 서민들이 사는 경차에 세금 깎아주던 100만 원을 이젠 걷겠다는 거야. 결국 가난한 서민들한테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반대하지 않겠냐? 찬성한대. 왜? 경차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열받아서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비싼 차를 산다고. 어차피 세금은 지네가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보니까 경차의 취득세 혜택을 이거 자동차 업계에서 요구한 것 같아. 요즘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잘 안 팔려.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똑같은 차가 2천만 원대에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대에 팔아. 2배를 받아먹는데 누가 그걸 사고 싶겠어. 차라리 1,000만 원 더 보태서 외제차를 사는 거야.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차가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경차의 취득세 혜택을 없애가지고 도리어 그 윗등급 차를 팔아먹으려고 지금 취득세 혜택을 없애는 거를 정부랑 합의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취득세 혜택을 없앤다는 개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게 재벌이 운영해. 이걸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뭐였냐면 그때 PD애들이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이 정부 자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본가들이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단계, 그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였어.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제도 운영을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한다, 재벌들이 한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지금이 딱 바로 그때야. 내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건 89년도였어요. 89년도에는 아이 무슨 재벌이 나라를 운영해 개소리를 들었어.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맞는 거야. 89년으로부터 지금 27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27년 동안 우리나라를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뭐가? 신자유주의가. 왜 신자유주의가 나빠요? 라고 묻는 사람들 있잖아. 바로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그 재벌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재벌이 나라를 운영했을 때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재벌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대기업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다. 개소리예요. 여러분 그 대기업에서요 연봉 6, 7천 받던 정규직은 2000년 이후로 뽑은 적이 없어.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놈들이 뭐 현대 기아에서 정규직 뽑았다고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래갖고 내가 꼬박 속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건의 진실은 실제로 연봉을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6, 7천 받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규직 노동자가 나이가 들어서 정년을 퇴직하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거야. 하청업체에다가 그 자리를 채우게 한 거야. 그러면서 그 하청업체의 직원은 절반만 받고 일을 한 거야. 현대 기아차에서 정규직이라고 모집을 했는데 연봉이 2, 3천이야. 3,500. 원래 7천만 원짜리 일자리인데 3,500만 원을 주고 정규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정규직이면 뭐하냐고. 월급이 절반인데. 그래놓고 귀족노조라고 뻥을 깐 거야. 현대 기아차에서 정규직을 뽑았다라고 개소리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월급 절반짜리야. 그리고 그 정규직은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야. 똑같이 현대공장, 기아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그 재계약을 해. 그러면 그거 정규직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건 정규직이 아니야. 그게 뭐냐? 하청업체랑 계약을 맺고 현대 기아차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른 거야. 자기 정규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하청업체 정규직도 아니야. 2년마다 재계약하는 건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랬던 거야. 또 대기업이 어떻게 임금을 착취했냐? 원래 자동차 하나에 2만 개 부속이 들어간대. 그러면 2만 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게 대기업이야. 그래서 막 떠받들어 준 거야.
그런데 2만 개 회사한테 제값을 안 줘. 2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자기도 임금을 줘야 되잖아. 임금을 주려면 이거 납품값을 200을 받아야 돼. 그런데 200을 안 줘. 10년 전 100만 원 100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지금 비용이 200이다. 적어도 210은 줘야 나도 이윤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그래.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최고급 일식집 한 끼에 20만 원짜리 밥을 시켜. 밥값을 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래. 가면 룸사롱이야. 수백만 원어치 외국 양주를 비싸게 처먹어. 그 다음에 아가씨랑 2차까지 나가. 그 다음에 사장님 내일 사무실로 들어오래.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면 사장님 100으로 납품하실래요? 재입찰 하실래요? 재입찰이 뭐냐? 다른 회사랑 경쟁하라는 얘기야. 비용이 200이 들었는데 100밖에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기업을 부도내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밀린 월급을 떼어먹는 거야. 그렇게 노동자들의 돈을 대기업이 쪽쪽 빨아서 그래놓고 자동차는 해마다 올려. 그래서 10년 전에 3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으로 올라 있는 거야. 그럼 노동자의 임금도 같이 올라야지. 노동자한테 임금을 안 주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야. 월급을 안 주니까 경제가 마비가 된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풀어갖고 부동산 재벌들한테, 부동산 투기범들한테 이자만 떼어주고 있어. 정말 씨발이죠. 예. 여러분,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유, 정치 골치 아프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개고생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도 대학 등록금을 못 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못 사서 결혼을 못 하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못 내는 거고요.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녀도 취직이 안 되는 거고요. 취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3등이 5등이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우리가 결혼했어요 이런 거 대리만족하는 거,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노동자와 농민이에요. 노동자, 농민, 어민이 나라의 주인이야. 소비자가 주인이야.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권력을 행사하는 건 재벌의 후원금을 받고 권력을 차지한 씨발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 그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사회 구조를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갑에 현금 5만원짜리를 가득 넣어가지고 살포시 대문 밖에 내놓는 거야.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현찰 10,000원짜리를 바꿔갖고 푸대자루에 넣은 다음에 대문 밖에 내놓는 짓이야. 정치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IMF 때예요. IMF 왜 왔어요? 김영삼이 정치 잘못해서, 경제 정치를 잘못해서 각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이혼율도 뭐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자살률이 높은 거 정치 때문이야. 실업률이 높은 거 정치 때문이야. 세금을 많이 받는 거 정치 때문이야. 물가가 높은 거 정치 때문이야. 아이들이 공부에 떠밀려서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치가 잘못된 건 누가 감시를 안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감시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이 사회교과서에 엑기스만 뽑아서, 엑기스가 일본 말이라며? 핵심만 뽑아서 오늘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 이거 그냥 안 보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뒤통수, 여러분의 전 재산을 정치 권력이 쪽쪽 빨아먹을 거야.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자들이 왜 10%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겠어?
돈의 노예가 왜 돼 있겠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정치를 바로 세우는 건 국민이 바로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정치 체제를 갖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럼 낮았기 때문이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을 너무나 안 쓰고 있었기 때문이야. 정치가 돌아가는 생리를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야. 믿었지? 우리 국민이 착해갖고 믿은 거야. 저 씨발놈들이 제대로 하겠지. 근데 그 새끼들이 진짜 씨발놈들이었던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오는 내년의 총선, 후년의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선거가 내년, 후년, 그 다음에까지 연거푸 3번 있어요.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해서 똑바로 된 후보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뒤통수 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모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국민의 삶과 정치는 연관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띵까띵까 놀러 다니면 빵집도 안 돼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입니다. 뻑하면 이민 가야지. 무슨 돈으로 이민 갈 건데. 이민 가려면 한 20억은 있어야 돼. 왜? 20억을 다 털어먹는데 늙으니까. 그리고 나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야. 이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뻑하면 외국으로 떠야지. 외국으로 떠서 뭐 할 건데. 지금 지중해, 그 아름다운 환상의 지중해에 아직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북부에서 유럽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다가 아무 나라에서도 못 들어오게 해갖고 빠져 죽는 유럽인이 천지야. 지중해인이 천지야. 해외 어디 가서 살게? 아프리카? 아니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노동자 임금 뺏어먹다가 산에 가갖고 아예 파묻히는 사업가 그렇게 많다며. 쥐두새도 모르게 죽는다며. 괜찮아요. 나는 주식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어제 오늘 한참 까먹으셨죠? 중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개미드 군단 갑자기 실소유 재산이 많이 줄었죠? 주식? 그거 여러분들이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개미 주식하고 있는지 알아요? 부자가 될 거라는 최면을 걸어서 결국 여러분의 등골을 대기업과 기관이 빼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놈들이 다 재미 보고 사탕 껍데기 버리는 거 여러분이 막 블루칩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블루칩이라고 손댔을 때는 걔네들 단물 다 빨아먹은 사탕 껍데기야. 그 무슨 증권회사에서 블루칩이라고 권해주는 거 다 개뻥이야. 요즘은 이제 그래서 다 집에서 눈이 시뻘겋게 다크서클 내려오면서 컴퓨터에 주식 곡선만 보고 있잖아. 여러분에게 공개되는 곡선은 이미 내부 정보로 다 거래 끝난 거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중국에다가 투자한 사람들 손해볼 겁니다. 왜? 이미 중국이요. 자기네 주식시장의 거품이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거품을 빼자라고 결심한 것 같아. 절대 바깥으로 공개 안 하는데 내가 볼 때 중국이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의 거품을 빼자라고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 그동안에 막 현찰을 쏟아붓다가 정부 차원에서 거품 빼자. 그래서 중국의 주식값이 지금 떨어질 거예요. 이때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그 투자하라고 쏘삭쏘삭 거린 새끼들이 그 사기꾼이야. 그런 애랑 놀지 마. 음모론이래. 그래. 음모론으로 보이지? 그래. 네가 아는 게 네 빤스 속 말고 뭐가 있겠니?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했다. 대가리가 터졌지? 미안하다. 사람 머리에다만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아유 네 대가리에 너무나 심한 걸 집어넣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아유. 자,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예. 더운 여름에 방송 들으려니까 힘드셨죠? 막 재밌고 웃긴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웃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해갖고 오늘 좀 짜증나셨죠? 죄송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무리 좀 했어. 미안해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인터넷에 뿌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그리고 참세상님, 여비고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팬가입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풍선을 형편이 한데 못 쏘시는 분들이 의기소침해지실까봐 제 나름대로 내린 그 조치였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262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시청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추천 안 하고 보던 요원들이 싹 도피한 것 같아. 지금 한 800명 정도가 빠졌는데 그 숫자가 매번 추천 안 하고 보던 숫자야. 얘네가 누굴까? 국정원 해킹 사건 터지니까 도망간 것 같아. 국정원 해킹 사건 이후로 사라진 800명.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국정원 해킹 사건 이후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아. 꼭 그 추천 안 하고 버티던 인간들. 예. 휴가? 박근혜 휴가 가니까 따라갔구나. 그래요. 자, 하여튼 우리 추천해주신 2714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 망치부인 방송 뭐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만 뭐라 하더라? 얄팍한 지식? 무슨 얄팍한 지식인가 그게 팟캐스트에서 막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깊이 있는 지식보다 그냥 얇고 다양한 그 망치부인은 지식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좀 상식이 있을 뿐이야. 상식이 있을 뿐인데 이 망치부인이 갖고 있는 이 상식 정도만 온 국민이 공유를 해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망치부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재미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재미있었나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내일 낮 2시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죠. 예. 여러분들께 물론 미안해요. 네. 아는 게 없으면 전혀 재미가 없어요. 미안하다. 이게 참 들어올 때 말이에요. 예. 들어올 때 이 지능 검사를 할 수가 없어갖고. 예. 그래갖고 너희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데 들어오게 해서 진짜 미안해. 도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그래서 내가 그 들으는 비웃는 친구들을 보면 화가 안 나.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그래, 네가 비웃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뭐. 그게 네 죄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내 온도 30도. 예. 지금 막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뿌듯하게 해야 될 말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저녁 덥더라도요. 너무나 짜증내지 마시고 여름은 더워야 된대요. 우리는 이제 온대지방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된대요. 더운 여름에 날씨 더우면 공짜 찜질방이다 생각하시고 이 밤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하면서 더위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낮 2시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방송 접어! 그냥 네 삶을 접어. 왜 나더러 방송을 접으래? 네가 안 보면 되지. 어머, 너 나 좋아하는구나? 27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들이댄 놈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놈의 인기는 언제나 그냥 사라질지. 47인데도 아직도 그냥 저놈 새끼들이 그냥 껄떡대. 자, 우리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예.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서민이 되는 것이 꿈인 망치부인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그게 되겠어? 라고 안 믿으시면 안 되겠지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그러니 한번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밤도 주무시기 전에 1분만 기도해 주시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